예, 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부부의 세계 5편의 시리즈를 보시면서 가족 세우기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가족 세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함께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도 알게 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이제 가족 세우기 시리즈 1편인데요. 버트 헬링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의 비극이 우리에게 운명이 되는 그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겠습니다. 심리치료 기법 중에 하나였던 가족 세우기가 헬링거 선생님의 의식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의식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데요. 선생님의 의식성장은 선생님의 생애사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독일인이시고요. 1925년생입니다. 연세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 세계 2차 대전이 터졌대요. 선생님은 작년 2019년 9월에 9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2월에는 가족 세우기를 한국에 도입하신 박유호 선생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가족 세우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한국에 3번 오셨는데요. 세 번째 방문이었던 2008년도 국제 가족 세우기 워크숍이 아직도 사실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는 자녀와 부모, 조부모 이렇게 3대를 세우는 심리치료 방식 가족 세우기를 포함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2008년 워크숍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헬링거 선생님 스스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빼고 세우기라는 단어만 사용하셨어요. 이로써 가족 치료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상당히 포괄적인 요법으로 창시자 스스로 진화하고 있음을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드러낸 거죠. 세우기는 가족관계, 동관계, 일관계, 사업관계, 대인관계, 자폐나 정신분열, 우울증, 몸의 질병, 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거의 망라해서 통찰력을 일깨우는 의식성장 기법으로 폭넓은 카테고리를 갖게 됐습니다. 구글에서 관계 세우기를 검색해 보면 세계 도처에서 운영하는 세미나가 뜹니다. 전 세계 촉진자들은 자신의 역량대로 가족 세우기를 확장하여 발전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08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영과 함께 가는 가족 세우기를 선보였어요. 그때 이제 30대 자폐 청년이 의뢰인이었는데 이 세션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폐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세션은 F007 가족 세우기란 무엇인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실 즈음에 가족 세우기는 자립했다 라는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시는데요. 심리치료의 벽을 넘어 행복한 삶으로의 인류 보편적인 실천 철학으로 발전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거죠. 신학자이자 철학자였으며 심리치료사였던 버트 헬링거 선생님의 인식이 점점 깊어질수록 세우기는 수행의 방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도 교육생들하고 함께 수행으로서 가족 세우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세우기는
체험 중심 실천 철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을 더 명료하고 더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생애를 닮아 있는데요. 헬링거 선생님은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5살 때 이미 신부가 되기로 그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헬링거 선생님이 신부가 된 것은 운명적 얽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수녀원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에서 음악, 연극, 스포츠 등 많은 문화예술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기자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 수라에서 컸다면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때 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나치 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미 전쟁이 터졌고요. 징병당하기 전에는 노동봉사로 차출돼서 일을 하셨는데요. 노동 지도자로 위장한 비밀 경찰이 헤겔은 오늘의 국가를 예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헤겔은 국가를 증오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품행 증명서를 받는데 그 품행 증명서에 국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품행 증명서의 의미는 이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의미라고 해요. 선생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몰랐다고 회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렸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치에 거리를 두었던 거죠. 우리는 집단 양심 때문에 부모가 사는 대로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치에 거리를 둔 것은 선생님의 부모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의 부모님은 나치 당원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치에 대한 열광과 사회적 압력을 견디면서 나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헬링거 선생님은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선생님이 나치에 세뇌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수도사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수도사님은 나치와 다른 세계관에 열려 있는 아주 학식이 높고 영적이었다고 회고를 하시는데요. 또 어린 시절 수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연행되는 장면도 보았죠. 예.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가나 반일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서 완고하고 아버지처럼 나치의 거리를 둔 것은 집단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집단 양심에 매인 것처럼 나치도 집단 양심의 메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나치가 저지른 만행이 없었던 일로 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치든 누구든 자신이 행한 값은 스스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다 이제 17살 때 고등학교 다니다가 독일군으로 징병을 당해서 이제 프랑스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길이 끊어져서 지레발트를 걷는 경우도 있었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장면들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전쟁에서는 누구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이 어떤 것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죠. 저와 함께 작업하는 분 중에는 헬링거 선생님과 똑같은 일을 겪은 부모나 이제 조부모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들이 겪은 고통의 배경에는 6.25나 베트남 같은 전쟁 트라우마나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 민주화운동 등 이 상실감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이 있고 이게 신체화로 와서 몸의 통증에 시달린다면 우리 부모에게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일제강점기에 징용이나 징병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6.25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는지, 아니면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 제주 4.3이나 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제 희생당한 분이 계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특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여파가 그대로 자녀한테 내려갑니다. 자신과 선조의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내면의 그 얽힘들,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집안마다 헬링거 선생님처럼 어린 나이에 전쟁에 끌려간 가족원들이 있을 거예요. 헬링거 선생님의 이 전쟁 트라우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트라우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로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자녀에게 발달 트라우마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면화해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 부모의 비극을 자기 삶에서 이게 재현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중요해요. 이걸 의식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전부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헬링거 선생님은 전쟁 트라우마를 깨달음의 자원으로 삼으셨어요. 선생님이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운명에 넘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양쪽 모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예시가 인상적인데요. 소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넘겨진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리고 이제 나쁜 방향으로 넘겨진 사람 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면 모두 살인자가 됐어야만 했겠죠. 그러니까 헬링거 선생님은 좋은 방향으로 넘겨져서 유복하게 사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살인자 역시 자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통찰했습니다. 유복하게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살인자도 더 큰 힘에 의해 살인자가 됐어야 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큰 생명에 봉사했다는 것을 꿰뚫고 본 거죠. 이 통찰은 십이선악을 훨씬 뛰어넘는 인식이기 때문에 도덕적 집단 양심을 지나 존재했던 그대로 존재해도 되는 내면의 영적 양심과 접촉하도록 촉진합니다. 이 선생님의 양심 연구는 이렇게 자신의 성장과 함께 일어났는데요. 선생님은 벨기에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나이가 20살이었대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분의 형과 많은 친구들이 이미 죽었고 고향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은 다른 생명감과 어떤 힘을 보았다고 수레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향에 돌아온 후에 6주 만에 마리안 힐러 수도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기도와 명상, 성서 읽기, 서양 신비에 관한 역사 읽기, 이런 이제 영적인 훈련을 엄격하게 받으시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오직 정신 차려 허공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직 정신 차려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수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 동양의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헬링거 선생님은 오랜 기간 이제 수련생을 하시면서 되게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행복감을 넘어서 느낌 없는 느낌 단계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불교 수행에 공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상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정신 차려 오직 침묵 속에서 침묵 속으로 이끌려 들어갈 때 감춰진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 심연에서 많은 내면의 상들이 풀려 통찰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은 이러한 영적 수행 과정을 세우기 프로그램 안으로 그대로 녹여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정신 차려서 사랑과 호의에 머무는 것은 가족세기 촉진자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핵심 훈련인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현상학적 알아차림을 위한 기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생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행하셨던 마리안 힐리 수도회는 강도 높은 노동과 기도를 하는 성 베네딕트 규칙을 따르는 곳인데요. 남아프리카에 수도원이 생기자 수도사들은 남아프리카 토착민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농사법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헬링거 선생님은 여기 이제 신학교의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이때가 1964년도쯤인데요. 그때 이제 성공의 신부로부터 그룹 다이나믹을 소개받아요. 여기에 흑인, 백인, 인도인, 혼혈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등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획기적인 모임은 헬링거 선생님이 심리치료 세계와 처음으로 만나는 생애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 성공의 신부님이 이렇게 촉진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입니까? 이상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희생시킵니까? 이 그룹 다이나믹 세미나에서 있었던 이 질문으로 헬링거 선생님은 신앙과 도덕이라는 양심에 매여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헬링거 선생님은 이제 독일로 돌아온 후에 본격적인 심리치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세요. 그래서 정신분석, 게슈탈트, 교류분석, 원초적 치료, NLP 등 그 당시 이제 내노라 하는 심리치료 대부분을 다 섭렵합니다. 그래서 가족 세우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소개한다면 가족 세우기에는 세우기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언어는 에릭 번의 초고 분석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풀림의 문장이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각본과 가족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운명적인 얽힘과의 그 연결성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가족 세우기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가족 세우기를 바로 하지는 못하셨대요. 가족 세우기를 하려면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제 50이 넘어서부터라고 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이 분노 같은 이제 공격성을 촉진하다 보면 국가폭력이나 전쟁 트라우마가 가족관계에 얽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때 이제 공포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촉진자는 이제 죽음이나 살인자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도덕적인 편견이 있으면 내면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세션을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오래 했고, 6.25 전쟁 트라우마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대물림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들을 계속 정화했어요. 그래서 뭐 두려움이 있어서 뭐 가족사회 촉진을 못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요. 촉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정화 작업과 자기 수행을 기본으로 해야만 가족세계 촉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선생님은 대물림 같은 가족 구조에 의한 운명적 얽힘은 세우기 방식을 적용했고요. 어릴 적 트라우마는 이제 원초적 치료를 사용하셨는데요.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이제 어릴 때 부모를 여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 그분들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에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중단된 사랑의 움직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친부모를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피나 신체적 마비 현상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어릴 적 트라우마가 원초적 아픔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죠. 그래서 이 긴장이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애들한테는 운명이 됩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와서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신들의 트라우마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밖에 이제 원초적 치료는 이제 가족 세우기에 이제 4가지 느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에릭슨의 운유적 이야기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본래 갈망을 알아차리는 이런 방법들은 세우기에서는 이제 숨겨진 관계 질서를 통찰하고 그 속에 감춰진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게슈탈트는 이제 게슈탈트가 가족 세우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이슈나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사랑과 호의에 머물면서 이제 현존하는 그런 촉진자 훈련으로 이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링거 선생님은 1990년대부터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제 심리치료 분야의 혁명으로 인정받으면서 버터 헬링거 방식 가족 세우기가 사회운동처럼 번졌습니다. 독일 얘기죠. 독일과 유럽에 그렇게 순식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그 당시부터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가해자, 피해자, 살인자, 희생자 등 이 이원적 인식 구조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유기적 움직임 속에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그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꿰뚫고 보는 그런 눈이 이제 계속 그 당시부터 이미 이제 그런 경지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통찰을 막 거침없이 말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치의 종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선생님이 한 방송에서 히틀러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독일인은
그 죄의식, 죄책감이 대물림돼서 그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독일인들은 그 자신의 죄책감을 히틀러한테 투사하고 유대인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기피한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가 지옥에 가서 자기 대신 벌을 받아야지 양심이 편안한 거죠. 근데 이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양심이 긁히면서 이제 독일 사회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뭐 히틀러, 나치, 피난, 추방, 살인, 학살, 강간, 피해자, 가해자 등 독일 사회의 수많은 금기를 건드리면서 독일인의 도덕적 지당 양심을 박박 긁어댔습니다. 전국에서 가족 세우기가 완전히 무슨 사회운동처럼 이렇게 번지다가 완전히 순식간에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헬링거 선생님은 나치 시절이 지금까지 모든 가족에게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독일 사람들은 가해자, 피해자가 내면에서 이렇게 귀속될 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 새로운 통찰의 충격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보기 시작합니다. 헬링거 선생님이 독일에서 순환을 당하는 동안 전 세계에서 이제 헬링거 선생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선생님하고 세미나를 하려면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만큼 독일에서는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세계적으로 헬링거 선생님은 인기가 이제 많았죠. 헬링거 선생님은 작년 돌아가시는 날까지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전쟁과 고문, 학살과 고통,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변화는 영혼에서, 단지 영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가해자를 더 이상 제외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옛 방어벽을 헐어야만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가족 세우기의 그 한국 현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가족 세우기가 발전했고요. 한국의 가족 세우기는 한국 실정, 한국의 근현대사의 그 고통을 보듬고 안을 수 있는 그런 가족 세우기로 이제 거듭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 비극이 개인의 삶으로 들어와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까지 방해합니다. 우리 부모나 조부모의 비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알아도 그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도달한 생명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시켜주는 세우기는 참으로 깊지만 아주 쉽게 우리를 일깨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세우기에서 대물림은 어떻게 작업합니까? 가족의 역학관계를 구조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부모나 가족원을 일찍 여의는 등 유아기 트라우마는 어떻게 작업합니까? 감각 알아차림과 상실한 가족원과의 연결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조금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8월에 김영사에서 책으로 나옵니다. 정성 들여 만들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자연스러운 치유 다음 카페에 링크 시켜놨습니다. 카페에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받아볼 수 있도록 알림 설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